1장은 금융경제학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다룰 주요한 내용은 시장과 정보, 정보 비대칭, 시장 효율성 개념이 되겠습니다. 시장과 정보에서는 가격기구의 자원 배분 역할뿐만 아니라 가격의 정보 전달 기능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가 동등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가리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의 정보 전달 기능이 약화됩니다. 정보 비대칭은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즉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경제학의 정의로부터 시작합시다. 마샬에 따르면 경제학이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라고 합니다. 로빈슨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경제학이란 욕망의 무한성과 자원의 희소성이 주어졌을 때 합리적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샬의 정의가 고전적이라면 로빈슨의 정의는 현대적인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샬의 정의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합리적 행위라고 정의하게 되면 범위가 좁아지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마샬의 정의에 따르면 조달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그 모든 것은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 때로는 사회 전체를 역사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로빈슨처럼 정의를 하게 되면 개인의 선택 문제로 연구 대상이 한정되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현대적 정의에 따라서 로빈슨의 정의에 기초해서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로빈슨의 정의에 따르게 되면 경제 문제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경제 문제란 욕망의 무한성과 자원의 희소성 하에서 합리적 선택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슨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경제체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조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생산과 분배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사무엘슨의 세 가지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많은 재화 중 무엇을 얼마큼 생산할 것인가,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여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또 생산된 재화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떤 방식이 더 나올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대체적인 기준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수많은 재화 중 무엇을 얼마큼 생산할 것인가 라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만큼 생산하면 좋겠습니다. 노동과 자본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자원은 많이 활용하고 희소한 자원은 절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생산된 재화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것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즉 보존자원, 기술, 선호가 그것입니다. 기술은 기업의 기술이고 선호는 가게의 선호 또는 소비자의 선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주어질 때야 비로소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체제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였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눠 보게 되면 전통적인 방식, 시장경제, 계획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시장경제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도 있겠습니다. 이하는 경제체제 중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 하에서 경제 문제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확립된 관습과 전통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최근까지도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방식이겠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이전의 경제가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은 현재에도 사라지지 않고 소규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촌을 생각한다면, 특히 오지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생산과 분배의 문제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시야를 좀 더 넓혀 전 세계를 본다면 아직 양적으로 보면 큰 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적 방식에서 생산과 분배의 문제는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신분제와 결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에서 자식으로 대를 물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직업 선택에 있어서 말하자면 생산 문제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농부였으면 자식도 농부이고, 아버지가 대장장이었으면 자식도 대장장이가 되겠습니다. 분배 역시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차마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마고도라고 하는 것은 티베트 지역과 윈난 지역의 교역로를 의미하는데, 이 교역로를 통해서 티베트의 소금과 윈난 지역의 차가 교환되었습니다. 이를 다룬 다큐도 있는데 여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한번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지역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티베트 지역은 식물이 자라기 곤란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비타민이 부족하고 대체로 평균 수명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공주였던 문성 공주가 티베트 지역의 송첸캄포에게 시집을 가면서 티베트에 불상과 차를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차가 비타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차를 생명의 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차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윈난 지역입니다. 반면에 윈난 지역은 내륙 산간이 위치하여 소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티베트 고원에서 소금이 생산되는데, 왜냐하면 티베트 고원은 과거 바다가 융기하여서 형성되었고 그 결과 고원에 소금밭이 존재합니다. 이로써 이 두 지역 간의 교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험난한 산악지역을 거쳐 교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마방이라고 부르는데, 다큐를 보면 이 마방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다큐에서 보면 마방은 이전에 아버지가 거래하던 집과 거래를 보통 하게 되며,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거래처를 민감하게 바꾸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보겠죠. 또 다른 예로 원시 밀림의 부족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밀림의 한 부족은 사냥의 결과물을 누가 잡았는지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가집니다. 분배는 마을의 족장이 책임집니다. 다만 사냥에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에 고기의 부위를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채택이 된 것은 아마도 사냥의 성공은 미리 알 수 없고 고기는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굉장히 낭만적으로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비용도 가집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과거의 세상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며, 달리 얘기하면 경제적 진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립된 농촌 공동체를 볼 때 거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계획경제가 되겠습니다. 계획경제는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모두 중앙계획당국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소련, 과거의 중국, 북한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에서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것들 또는 배급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계획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계획경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중앙계획당국의 명령에 의한 중앙집중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자원배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단순화를 위해서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주체다라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즉 소비자이기도 하고 생산자이기도 하겠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선호가 주어질 때 이로부터 수요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보자면 기술, 부존 자원이 주어지게 되면 이때 공급이 결정되겠습니다. 계획경제는 개인의 소비, 생산을 중앙계획당국이 결정하여 즉 계획을 하고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계획경제는 중앙집중적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계획경제하에서 생산과 분배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획경제하에서는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항상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므로 두 수요와 공급이 달라질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계획경제는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곤란하겠습니다. 계획경제에서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존자원, 기술, 손해에 대한 정보가 계획당국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계획당국은 생산자 또는 기업의 기술 조건 또 부존자원 상황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도 중앙계획당국이 소비자의 선호를 안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획경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계획경제하에서는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관료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좀 쉽지 않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만일을 가정해서 현재 이것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생산과 분배의 계획을 짜는데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5천만에 가까운 인구의 모든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개인의 선호와 기술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다시 정보를 취합해야 하고 새로운 계획을 또 짜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획경제가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경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과거 러시아, 즉 소련에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소련에서 생산되던 냉장고는 세 가지 종류만 있었습니다. 크기를 기준으로 대, 중, 소이죠. 어느 집을 가더라도 살림살이는 다 비슷비슷했다고 합니다. 크기 차이만 있었던 거겠죠.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빈부격차를 느끼지 않아서 좀 좋았기는 했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소련 경제는 사람들의 개성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몇 가지 종류가 안 돼서 다들 비슷비슷하지만 스마트폰 케이스는 모두 다 다릅니다. 개인의 선호란 이런 것인데
계획경제하에서 이런 것들이 충족되리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계획경제를 다루는 이유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시장경제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장경제를 볼까요? 시장경제는 자유와 경쟁을 보장하고 가격기구를 통해서 생산과 분배를 조정하는 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처럼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역시 소비가 필요하고 생산을 해야 하며 이때 선호, 기술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각 개인들은 각 시장경제에서 각 개인들이 무엇을 생산할지 무엇을 소비할지는 각자가 결정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경제는 분산된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전체를 볼 때 각 개인의 생산과 소비에 의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주어지고 경제 전체를 볼 때 각 개인들의 생산과 소비에 의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무엇을 소비를 할 것인지를 각자가 결정하는 분산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 가능성입니다. 당연히 각자가 수요하고 각자가 생산하므로 경제 전체로 볼 때 이것들이 항상 일치한다고 보장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생각해 보면 보통은 금융위기의 원인을 금융 부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주택시장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문제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수요보다 주택의 공급이 많아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과 공급 상태이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득이 낮아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겠습니다. 말하자면 금융은 없는 수요, 즉 가수요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장경제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때때로 매우 큰 사회적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금융위기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수요 공급이 대체로 일치하고 또는 거의 비슷하게 위치가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선호와 능력에 따라 소비와 생산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가격의 기능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정보 전달의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가격기구는 자원 배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격기구를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라고 보겠습니다. 즉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분산된 의사결정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보겠습니다. 가격 신호는 요인을 제공하고 여기에 따라서 무엇을 생산할 건지 어떻게 생산할 건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 경제가 가지는 약점은 불평등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경쟁을 전제로 해야 하고 경쟁은 약육강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겠죠. 다시 가격의 정보 전달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경제는 세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라고 하는 원칙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호, 기술, 보존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가격기구의 놀라운 점은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가격의 신호만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즉 기업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재화를 수요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 없이 단지 가격이 오르는 재화를 더 생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초과 수요 상황이므로 사람들이 현재 생산된 재화량보다 더 많은 재화가 생산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즉 가격이 오른다는 정보는 더 많은 재화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점은 누가 이것을 원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계획경제에서는 계획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얼마큼 정보하는지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계획이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계획경제와 시장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석유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는 석유에 대한 수요가 석유에 대한 공급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석유를 더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전달해 준다라는 거죠. 기업들은 소비자가 석유를 더 많이 원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등을 생각할 필요 없이 가격 신호에 따라 석유 가격이 상승함으로 단순히 석유 생산을 증가시키기만 한다면 저절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석유가 더 많이 생산되겠습니다.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기는 하지만 가격기구가 늘 원활히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소위 분산된 의사결정 시스템은 가끔 오작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농산물 시장의 경우에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가령 흉년이 져서 배추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한다면 농부들은 배추 가격이 올랐으므로 다음에 배추 생산을 매우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오히려 배추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그럴 수 있겠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통해서 주택을 더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대출을 통해서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또 대출을 더 받아서 또 주택을 더 매입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은 부동산 시장, 넓게는 자산 시장과 금융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전세제도도 그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대출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문기사에 따르게 되면 전세제도를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한 개인이 있었는데 2014년에 이 개인이 보유한 주택수는 2,300여 채 정도라고 합니다. 링크가 걸려 있으니 기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이 어떻게 생산해야 될 건가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신호에 따라서 생산을 방식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봤듯이 생산 방식에서는 풍부한 자원은 많이 쓰고 희소한 자원은 적게 쓰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가격 신호에 따르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데 만약 자본보다 노동이 풍부한 사회라고 한다면 노동이 풍부함으로 임금은 낮을 것이고 자본은 희소하니 높은 자본 비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생산을 할 때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한다면 임금이 싼 노동을 더 많이 쓰고 자본 비용이 높은 자본 비용을 더 적게 쓰게 되겠습니다. 이때 기업은
단순히 이윤국대라고 하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을 했으나 그 결과적으로 볼 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풍부한 자원은 많이 쓰고 희소한 자원은 적게 쓰게 되는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석유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는 석유가 희소하다라는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때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른 풍부한 대체 에너지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얘기되지만 또 중요한 점은 새로운 에너지원인 석탄이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은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석탄을 생산하는 비용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서 갱도를 파야 하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석탄이 노지에 드러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석탄 채굴의 비용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영국은 왜 석탄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이전에 사용하던 목탄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목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석탄이 발견된 것이죠. 가게가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많이 생산된 풍부한 재화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고 희소한 재화는 상대적으로 더 적게 소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가격 신호를 따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풍부한 재화는 공급이 많으므로 낮은 가격을 가질 테고 희소한 재화는 공급이 적으므로 높은 가격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소득이 제약된 소비자 가게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낮은 가격의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고 높은 가격의 재화는 덜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가게 또는 개별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라고 하는 개별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인 것이지만 가격 신호에 따르게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풍부한 재화는 많이 쓰고 희소한 재화는 적게 소비하는 바람직한 결과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조류 독감으로 닭고기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면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선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재화의 배분 역시 가격 신호에 따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재화의 배분 역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분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는 것은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지불 용익 가격은 그 재화에 대한 한계 효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볼 점은 높은 가격이 반드시 더 많은 필요를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1원의 한계 효용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즉 10,000원의 가치는 사람마다 상이합니다. 부자에게 1원은 별다른 가치가 부자에게 1만원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반면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1만원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본다면 경제 주체가 가격 신호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자연적으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인간이 목적의식, 즉 계획을 가지지 않고 접근을 하더라도 가격이라고 하는 비인격적 기구에서 생산과 분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에는 목적의식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한 구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그 구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스스로 확립된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란 시장 경제를 의미합니다. 이 체계하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분산된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근면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고자 한 점은 가격이 자원 배분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전달하는 정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쟁 문제를 욕망의 무한성과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볼 때 자원의 희소성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재화가 있더라도 욕망, 수요가 많으면 그 재화는 희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적은 재화라고 할지라도 수요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욕망의 무한성과 자원의 희소성은 한마디로 자원의 희소성 또는 재화의 희소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전달하는 정보는 이 재화에 대한 희소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한 학자는 하이에크입니다. 시장이 정보를 처리한다는 점은 하이에크가 표현하기를 가격기구는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컴퓨터라고 하였습니다.